자, 전 시간에 임대와 관련된 정책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분양 관련된 정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6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걸요. 분양가 상한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기억번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60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이 건설업체는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오래되면 철거되죠. 그럼 결국은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기존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맞는 겁니다. 니은번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자 이거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죠. 그리고 건설업자는 아파트 공급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사는 사람이 초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자, 이거 지어봐야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을번 보시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에서 이상이 아니라 지금 시장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라면 6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하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부동산 조세의 귀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조세의 귀착은 자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데 원룸이 있는데 원룸의 주인을 임대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해주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재산세를 원래 부과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쳐볼게요. 원룸에다가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자 부과되면은 임대인은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임대료가 인상될 겁니다. 인상되면 그럼 임대료가 인상됐을 때 여기 임차인들의 행태가 자 임대료 올리니까 다 나갔다는 얘기죠. 다 나갔다는 얘기는 자 이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요. 저거요. 무진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원룸 아니라도 오피스텔, 고시원 별게 다 있다는 얘기죠. 니까지 있게 올리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했네요. 탄력적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대체가 많다는 얘기죠. 이때는 누가 다 나갔으면 그렇다고 세금 안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네요. 세금을. 이번에는 자 임대료 올렸더니 그대로 남았다고 쳐볼게요.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갈 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세입자에서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걸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남았으니까 결국은 임대료 올렸겠죠. 그 임대료 오른 거 갖다가 세금 내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 누가 세금 낸 꼴이에요? 임차인이 세금을 다 낸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입니다. 세금을 인상시켰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런 거를요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렇게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어떻다고요? 크다. 요거 한마디 딱 기억하시면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이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쪽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이 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무리 없이 이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 정도는 왜 이렇게 되나는 자꾸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자, 요런 문제 다 풀립니다. 자, 부동산 조세의 귀착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은 자, 공급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게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수요자 부담이 크다.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서 공급자에게 조세 부착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수요자에게 조세 부착 귀착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편입니다. 맞는 편. 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3번. 공급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세부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시면 자, 공급자에게 조세 귀착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자, 수요자에게 조세 귀착이 증가한다 해줘야 되겠네요. 수요자에게 자, 비탄력적일수록 세부 부담이 크다고 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5번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는 세부 부담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다 세부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모두 조세가 귀착되는 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모두 조세가 귀착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지금부터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론은 통상 5문제 정도, 그리고 많게 6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는 좀 쉬운 문제니까 이거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자, 보통 이제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네, 비싸죠. 그러니까 때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경우는 때로는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물론 줄일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자,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를 내 돈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억 투자하면, 자, 얼마요? 한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줄게요. 자, 번 돈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1억 투자해서 1년 동안 2천만 원 버는 거를, 자, 이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1억 분의 2천만 원 해주면요, 20%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일부는 내 돈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거 크기가 맞나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일부는 내 돈 투자했다 줄게요. 내 돈. 은행에서 빌린 건 빨간 걸로 해볼게요. 일개에서 빨간 거. 그래서 어쨌거나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 투자하고, 5천만 원 빌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1년 동안 이렇게 버는 돈은 1년 동안 버는 돈 2천만 원 똑같다고 쳐보자. 이렇게 똑같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 2천만 원 들어온 거를 자,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은행은 돈을 왜 빌려주려고 하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는 4%라 간주해보자. 4%. 그러면 자, 2천만 원 중에 4, 5, 20에서 은행이 가져갈 거는 얼마라고요? 200만 원 가져가면 되겠네요. 2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내가 가져갈 돈은 얼마라고요? 내가 번 돈이 얼마라고요? 자, 1,800만 원이 되겠네요. 1,800만 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체 투자액에 비해서 전체가 가져갈 비율은 20%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자, 똑같은데 보니까 자,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0% 맞습니다. 자, 근데 요때는 이거 은행은 이만큼 투자해서 은행이 이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5천만 원 투자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라고요? 1,800만 원 벌었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자, 얼마냐면 이거 계산하면은 36%가 될 겁니다. 36%.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거나 요건 총 투자 수익률, 전체 투자액에 비해서 은행이 가져갈 거, 내가 가져갈 게 포함하는 자, 비율이 있죠. 요런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은행에서 일부 빌려 투자하니까 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한다고요? 지렛대 효과다. 특히 이걸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서 사채를 썼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은행이 가지고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걸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다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렛대 효과와 금융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은
전체 투자액에 비해서 자, 양자가 같이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 있죠. 이걸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하는데 얘는 항상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자, 이 지분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똑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은요 전체 투자액에 비해서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질 돈이 합친 게 차지한 비율이죠. 이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데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을 더 크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2번 볼게요.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금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수익률만 가지고 따졌지 지금 위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중에는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변동금이라 갖고 금리가 올라갔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돈을 못 벌어서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부채의 비율이 크면 일반적으로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고 부담해야 될 위험도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전체 투자 자산 중에 부채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기 자본의 몫을 뭐라고요? 지분이다. 우리 투자론에서는 전체 투자액 중에 은행 돈 뺀 나머지를요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 4번 보시면 부채가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할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데 이를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 해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대출금의 이자율이 낮다면 자 총 자본 수익률이 20%인데 은행 이자는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아닙니다. 줄어든다. 그래서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내 돈 투자액 대비 점점 줄어든 걸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요거는 기본적인 논리가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싼 이자 빌려 투자하게 되면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걸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지렛대 효과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간단한 논리만 얘기했고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근데 내가 가져갈 돈은 장사해서 번 돈도 내가 가져갈 돈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그것도 뭐라고요? 내가 가져갈 돈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보통 연간 단위로 따지는데 내가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상가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건 팔더라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번 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투자자의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그리고 요거는 입문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효과는 일단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은 100만 원이다. 어떻게 써놨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은 자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00만 원 하면 공을 자 이렇게 6개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게 뭐냐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그래서 자 요거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차입금은 60만 원이라는 얘기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기출문제 수정하다 보니까 요거를 약간 바꿔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은행에서 빌린 게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6천만 원. 그다음에 자,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내 돈은 4천만 원 투자한 거네요. 결국은 이렇게. 자, 이때 읽어보겠습니다. 차입 조건은 이자율은 연 8%. 은행이 이게 이제 실제 가져가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8% 이렇게. 자, 8%이고 대출 기간 동안에 1년 말에 매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은 일시에 상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의 편의상 자, 매년 원금은 주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다 가져볼게요. 자, 그리고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이죠. 이때 이 그 순영업소득 자체가 나중에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내가 가져갈 수익과 은행이 가져갈 수익이 섞여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수익과 은행이 가져갈 수익이 섞여 있다. 세금 효과를 무시할 때. 그리고 1년간의 임대주택의 가격이 2%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내 돈은 얼마 투자했어요? 4천만 원 투자했네요. 4천만 원 투자했고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번 돈이 차지한 비율. 이거는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800만 원 벌었는데 이건 전부 내 게 아니죠. 은행 이자를 빼야 되겠네요.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렸죠.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8%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장사에서 번 돈입니다. 장사에서 번 돈이고, 그 다음에 또한 부동산 가치가 아까 1억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1억짜리 부동산이 2% 올랐다고 했죠. 2% 오르면은 팔더라도 2%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번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자, 이 얼마가 되냐면 13%가 될 겁니다. 13%가 바로 자기자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기자본 수익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컨대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예치했더니 1년 동안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500만 원 이자를 받았다고 쳐볼게요. 500만 원. 그럼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죠? 요거를 5% 벌었다 해줍니다. 이거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은 보통 연간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자, 애초에 투자액에 비해서 1년 기준에서 얼마 정도 벌었냐 하는 걸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억을 뭐라 하냐면 투하자본 해줍니다. 투하자본이다. 그리고 요 500만 원을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 항상 은행에서 받는 돈은 뭐 비용 뺄 거 별로 없겠죠. 이자는. 근데 부동산 같은 거,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자, 비용 같은 게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비용 다 뺀 걸 뭐라고요? 순수익이라는 겁니다. 순수익.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1년 동안에 500만 원 찾아 썼습니다. 그러면 1억 그대로 남아있겠죠? 원금.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또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도 뭐라고요? 5% 버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찾아 썼다고 쳤게요. 이자는. 그럼 1억 그대로 남은 거죠?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연간 단위로 기초 투자액에 비해서 연간 단위로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수익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공부했던 노량진 시장으로 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노량진에 보니까 고시원들이 이제 자, 그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나도요 고시원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갔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본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자, 싸게 해서 팔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본이 내려가니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자, 그래서 그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시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이든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낮춰서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니까 10%보다 그 높은 것들은 자꾸 올리려고 하고 안 되는 것들은요. 낮춰서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정도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 어떤 부동산이든 간혹 가다 보면 자, 저평가돼서 나온 것도 가끔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아파트도 보면 자,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온 것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님이 인터넷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좀 시세보다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저평가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라고요? 20%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평균적인 수익률, 이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정도 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여기다 투자했는데 1억 투자했는데 진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25% 벌었죠. 이거는 이제 실현 수익률이라는데 이거는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투자할까 여기다 투자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겁니다. 여기다 투자했더니 나중에 진짜 벌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다 하시고, 자, 이번에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가능성, 변동될 가능성,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얘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진 않았겠죠.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는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1년 동안에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호황일 경우는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만약 보통이라면 현재하고 비슷하다면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불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호황이 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한 40%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 될 가능성은 20%, 그 다음에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40% 정도 된답니다. 그럼 요거를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평균?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하니까 1년 동안 기대된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나왔구나. 자, 그러니까 20%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측정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고시원인데 만약에 술집이라고 가정해보자. 술집인데 그런데 술집일 경우는 술집 경기 좋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기대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이랍니다. 마이너스 4천. 자 그러면 이때도 계산해 볼게요.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0.2 플러스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20% 맞네요. 근데 위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험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시원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2천만 원이라면 잘해도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고 다음은 100만 원 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술집 같은 경우는 잘하면 대박, 다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뭐라고요? 크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근데 요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자 약간 좀 까탈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권에서 형성돼 있는 은행이라는 시장 쪽에서 형성돼 있는 이자율은 예금이자를 5%라고 간주해보자. 근데 왜 저축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이거보다 높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7%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에다 예금했다가는 나중에 5천만 원 넘어가면 예금 못 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손해볼 수도 있죠. 뭐하러 여기다 예치합니까? 여기다 예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 대신 이자를 더 주겠다 나오면 예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신탁이라고 했는데 자, 이 미래에셋이라든가 한화투자신탁 이런 데인데 자, 미래에셋을 운영하는 MVP 60펀드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평균 한 10% 정도씩 얻을 수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자, 수익률이 높아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험 수준이 커지는 겁니다.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투자신탁은 내가 돈을 맡기면서 얘들이 투자를 잘하면 나한테 큰 돈 주는 겁니다. 투자를 못하면 내가 돈을 못 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알게 모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라고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자, 부동산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알게 모르게 점점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도 5%가 은행이 5%면요. 이거는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이다. 이겁니다. 무위험률 혹은 무위험 수익률. 여기다가 부동산도 위험이 있죠. 그럼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적으로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 할증률이다 해줄게요. 뭔 할증이라고요?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 무위험률은 이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죄송합니다. 요게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건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미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같이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요것도 추가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위험 활중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위험은 자, 이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못해서 생긴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돈 벌지만 운영을 못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아니면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돈 벌 수 있지만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럼 전체도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사법시험제를 부활을 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저축은행 왜 7%냐면 나랑은 상관없이 이 시장에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로 한 2%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 있죠. 여기에서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3번 볼게요. 3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수익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이며 요구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요구하는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뭐라고요? 요구하는 수익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다. 2번 보겠습니다.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된 수익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일반 경제 상황 있죠. 그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위험 활중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은 이 시장 전체의 위험 있죠. 나랑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요구한다 그런 얘기지 다들 똑같이 10%를 요구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4번 볼게요. 투자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의 증가와 요구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그래서 요거 체계적 위험을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자, 비체계적 위험 같은 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피할 수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증가와 요구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에 자, 타당성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틀린 것은 자, 투자자의 위험에 따른 태도가 위험 혐오적이다 혹은 위험 회피적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위험 혐오적이라는 얘기는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를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고 자, 위험이 똑같다면요 기대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싫어하니까 만약 위험이 좀 커지면 그에 상응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상응하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은 위험을 큰 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나는 거 있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요 위험 선호형이다, 위험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보다 위험 추구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우형, 추구형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이 주어진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1번 볼게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얘기는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약간의 위험만 커지면 아주 큰 수익이 주어진다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험 혐오적일수록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더 작다가 아니라 더 크다 해줘야 됩니다. 더 크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투자 자금을 또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전액을 다 내 돈만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위험을 나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럼 어디? 그냥 은행에다 예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은요. 이거는 무위험률밖에 없는 겁니다. 읽어보게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밖에 없다고요? 무위험률밖에는 없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는 거. 요구 수익률에 뭐가 반영된다고요? 예상되는 인플레가 반영된다는 것을요. 피셔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투자자들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데 위험이 작은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 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전부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자, 전부 다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하여 다만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거기에 한 장 넘겨보시면 5번 볼게요.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호황 때는 2,1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21%, 이때는 20%, 이게 19% 이렇게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주어진다면 문제는 더 쉽게 풀립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만 한쪽이 100분이면 한쪽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한쪽.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자, 계산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자,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비관적일 때는 4% 얻을 수가 있네요. 4%. 그 다음에 정상적일 경우는요. 8%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요. 13%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각각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비관적이 될 확률은 20%였죠. 그러니까 한쪽이 100분이면 한쪽은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0.1을 곱하면 됩니다. 20%면 0.2입니다. 정상적일 경우는 0.6을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관적일 경우는요. 0.1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8.2%가 나올 겁니다. 8.2%.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뭐 그런 얘기가 주된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경우는 자, 한 20억, 30억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 부동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이 될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자, 간단히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을 갖고 있는데 요건 주식입니다.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인데 자, 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이제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이라고 쳐볼게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에 다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고 위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10%라 간주해 보자. 그리고 위험은 8%라고 간주해 보자. 자, 그러면 이때 미래 경제 상황은 시장 상황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자, 여기다 투자했는데 투자한 이후에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그럼 우산 아주 잘 팔릴 겁니다. 잘 팔리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받으니까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네. 이런 경우라면.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러면 그 비도 안 오는 거죠. 우산 안 팔리겠네요. 그래서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산만둔에서는 이게 호황이고 불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확률 곱하니까 1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 쪽박 날 수 있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다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100% 다 투자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10%, 위험은 뭐라고요?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미래 시장 상황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날도 약간 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잘 안 팔리겠죠.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대박. 다음 쪽박 날 수 있죠. 그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 10억을 예를 들어 반반씩 투자했다 칠게요. 2분의 1 투자하고 여기다 2분의 1 투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를요. 분산 투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에 따른 집합물을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합니다.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이때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여기다 3분의 2 투자했고 여기는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그냥 10%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아닌데 자, 위험 원래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몇 프로가 돼요? 8%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면 6%. 자, 왜 줄어드나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기대치는 분산 투자자도 그대로 10%네요. 10%인데 자,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겠죠. 그 대신 아이스크림은 안 팔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손해난 거 이도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죠. 그 대신 우산 또 지질 안 팔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의 변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거 공부했는데 잘하면 대박, 쪽박 난다 이런 거 위험이 크다는 거고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하면 조금 빠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위험이 작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동일한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분산 효과라는 겁니다. 이때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 줄어드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자, 어떤 위험이 줄어드나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신림동인데 신림동에 어떤 사람이 자, 이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원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 B, C 세 군데 나눠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자, 한 40억 정도 가지고 나눠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이때 미래 경제 상황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해볼게요. 자, 먼저 자, 만약에 정부가 여기다 투자한 이후에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쳐볼게요.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 자, 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은 공부한 사람이 쭉쭉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셋 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차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제 사법시험제도가 작년으로 완전히 사법시험제도 없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부활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전국에서 뭘로 들어요?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몰려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차는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기다 투자한 이후에 자, A라는 곳이오는 음식 맛이 아주 좋은데 아줌마들 밥을 해서 학생들 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 맛이 좋다면 근데 다른 데는 음식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A라는 곳이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근데 BC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한 거 이득을 깔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시끄럽죠. 사람들이 다 옮기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C는 좀 안 되고 A, B는 잘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면 C는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A, B는 상대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절대 자, 이 분산 투자하다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주가가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진다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누구는 장사 잘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집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제거할 수 없다. 다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좋다. 자,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 일부는 우산 만드는 데 투자하고 일부는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자, 장화 만드는 데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일부는요, 자, 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자, 만약에 자, 우산과 장화 쪽에만 다 투자했다 쳐볼게요. 돈 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만 투자했다면 얘네들은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같이 움직인다. 자, 그러니까 우산이 장사가 잘 되면 장사도 잘 되겠죠? 얘가 주가 올라오면 얘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는 장화 만드는 데 투자하고 일부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했다 쳐볼게요. 이렇게 투자했다면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장화가 높은 수익이 예상되면 아이스크림은요, 낮은 수익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장화는 잘 팔리죠? 아이스크림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쇄할 수 있다. 반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겠네요. 반대로.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하더라도 비체계적을 줄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고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분산 효과는 커진다. 근데 자꾸 같이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게 되면요,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뭐냐? 이거는 상당히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얘는 둘이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계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관계수가 크다. 근데 얘는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얘가 서울 갈 때 부산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작다.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비체계 위험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냐? 그 얘기는 자꾸 뭐라고요? 반대로 움직일수록. 다시 말하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별 관계 없을수록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로우라는 용어 씁니다. 로우라는 용어 쓰는데 만약에 우산하고 장화를 투자했을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쳐볼게요.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 올라갈 때 얘도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장화하고 아이스크림과의 상관계수가 두 개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장화가 10%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10%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투자 비율만 잘 조정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을 100%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 경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뭐라고요? 자, 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다시 보면 자꾸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는 수많은 부동산들이 있을 겁니다. A, B, C, D, E인데, 자, 만약에 요거는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얘는요,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위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이때 A하고 B를 분사 투자했더니 기대치는 이만큼, 위험 이만큼이라고 점을 찍어볼 수 있죠. B하고 C를 찍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투자 비율을 달리하고 투자 항목을 달리할수록 수많은 포트폴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포트폴리오인데 이 중에서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요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 뭐라고요?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 하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했을 때는 요 선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려고 한다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험이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가 높으니까 이 투자하려고 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얘는 전부 다 기대 수익률이 같죠? 같은데 얘보다 위험이 작고 작으니까 얘가 투자하려고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한다면 요 선 내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이런 걸 좋아하냐면, 이거는 자, 우리 이제 기본 이론에서 했는데 지금 하기 좀 곤란하니까, 자, 이 상대적으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보수적 투자자들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공격적 투자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하고 투자자들의 자, 그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이 만난 접점이 있죠. 요게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죠.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우하향하는 이유는, 자, 이거는 기대 수익률,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자꾸 싫어하니까 위험이 커지면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면 만족감이 받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위험 선호형이 아니라 위험 회피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위험 선호적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면 또 높은 수익이 있다면 만족감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란 주어진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며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상이한 추세를 보일 걸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반대로 자꾸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4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선, 이걸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투자선 해줍니다. 이거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이런 거 기울기가 급하다, 이런 완만하다입니다. 급할수록 뭐라고요? 보수적 투자자다. 맞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비체계적 위험이란 포트폴리오 구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맞는 겁니다. 제거할 수 있다고 했죠? 제거할 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각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상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힘이 있죠. 뭐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대폭 채용하겠다거나 이런 거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위험을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제거하여, 얘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여 안정된 투자 수익을 확보하겠다. 맞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표가 완전한 음의 상관계가 있다. 완전한 음의 상관계가 있을 경우는 투자 비율만 잘 조정한다면 100%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절대 못 줄인다고 했죠.
비체계적 위험을 100%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번 볼게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없다. 아까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없다겠죠? 맞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이라는 겁니다.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맞습니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 공격적인 투자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자, 이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하여 자, 기대치도 좀 높고 기대치도 높고 위험도 큰 놈 있죠? 요걸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볼게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할 수 있다. 틀렸네요.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아니면 상쇄한다. 다 틀린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5번에 볼게요. 자,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부산에 있는 거. 자, 그 다음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업용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비를 곱하면 된다겠죠? 그럼 9번 보겠습니다. 자산 비중 및 경제활동별,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안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자, 먼저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상가는 호황시에는 20% 얻을 수가 있네요. 볼 줄 아셔야 됩니다. 20%. 그 다음에, 그 불황시에는 10%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될 확률을 보니까, 바로 위에 보니까, 호황이 될 가능성은 40%랍니다. 호황이 될 가능성 40%. 그런 게 0.4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불황이 될 가능성은 0.60%, 0.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자, 각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나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1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는 16% 나오고, 16% 나오고, 얘는 얼마 나온다고요? 여기는 자, 8.8% 나옵니다. 8.8%. 자, 이런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왼쪽 칸을 보니까 상가의 투자 비중이, 자산 비중이 20%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0.1을 곱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에는 3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0.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요, 50%니까 0.5네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자, 14 곱하기 0.2 플러스 16 곱하기 0.3 플러스 8.8 곱하기 0.5 해주면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시면 여기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속 나온 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걸려듭니다.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틀렸죠?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주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